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자가 점점 더 자신에 대한 관심의 증거를 요구하고 치료자가 이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면 환자가 갖고 있는 특권의식이 활성화된다.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경계성 환자와 치료를 하다 보면 과거에 경험한 학대에 대해 현재 시점에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의 근본 신념이 머지않아 드러난다. 환자의 요구가 갈수록 심해지면 치료자는 점차 괴롭힘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내사적 동일시와 투사적 동일시의 과정을 통하여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배역은 치료자가 피해자가 되고 환자가 가해자가 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아동학대 과거력이 있는 경계성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가는 환자 내면의 가해자로서의 부모가 내재화되어 있으며 이것이 언제든지 활성화될 준비가 된 내사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니그와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가 특히 적절하다. 이들은 입원한 경계선 환자 29명을 정신과적인 문제가 없는 대조군 15명 및 우울군 14명과 비교 연구했다. 그 결과 경계선 환자의 성적 학대 과거력과 가장 어릴 때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극도로 악의적인 대상 표상들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아동기 신체적 학대 과거력은 그런 내사물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없는 경계선 환자도 그런 악의적인 대상 표상들의 징후를 보여주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 환자들의 경우 정신치료 내에서도 학대를 당하리라고 예상하는 동시에 자애로운 보호자가 나타나 그들이 가진 예상을 부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어떻든 환자 내면에 존재하는 학대적인 혹은 악의적인 내사물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피해자로서의 자기가 치료자에게로 투사되는 동안 환자를 지배한다. 게다가 환자를 향한 증오와 적개심이 커짐에 따라 치료자가 죄책감을 갖게 되면 환자의 피해자로서의 자기 표상과 동일시하기 쉬운 토양이 조성될 수도 있다. 환자는 이러한 전개를 감지하고서 치료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주지 않았다며 비난할 수도 있다. 치료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선을 넘으려고 하는 환자에 대한 증오를 부인하기 위해 자신의 동기가 순수하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노력에 더욱 애쓰게 된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치료자는 내심 들켰다라는 느낌을 받고 짜증을 감추기 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상황이 이 같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역전의 감정을 다루는 가장 치료적인 방법은 한계에 대한 인정일 수 있다. 다음 임상 4판은 지금까지 설명한 드라마가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24세 여성 환자 X는 10년 동안 아버지와 성적 관계를 가져온 과거력이 있었다.
환자는 근친상간 관계가 중단되고 3년이 지난 후 만성적인 자살 행동과 자해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아버지와의 근친상간 관계는 환자가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은 후부터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환자의 어머니는 환자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했다며 격분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환자와 다시는 말을 섞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환자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하고 어머니로부터 거절당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남성 치료자 C에게 들려주었다. 환자는 끔찍한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고 호감을 주는 미소와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 치료자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에 곧 치료자는 남자는 믿을 수 있는 존재이며 환자를 유린하지 않고도 보살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강력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치료자와의 초기 면담에서 환자는 한 가지 요청을 했다. 환자는 아버지와의 근친상간 관계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성행위에 대해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치료자가 임상관리와 달리 예외적으로 자신과의 면담 내용을 병원 내 치료진들과 공유하지 않기로 할 경우에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료자는 환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치료자는 그런 결정이 평소에 동료들과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던 임상관리에 예외를 만드는 행동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환자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음란하고 관음적인 동료들 앞에서 환자의 불행하고 비참한 과거를 전시함으로써 환자가 겪어온 착취의 역사를 그저 되풀이하게 될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그런 예외적인 행동을 합리화하였다. 환자가 10년 동안 아버지와 도착적인 성행위를 지속했던 끔찍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하자 치료자는 심한 충격을 받았고 환자의 아버지에게 심한 분노를 느꼈다. 그러면서 치료자는 환자의 자해와 자살 소망에 대한 공식화를 전개시키기 시작했다. 이었고 치료자는 환자의 자해 행위가 아버지와의 근친상간 관계를 맺은 스스로를 처벌하고 자신을 착취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는 해석을 환자에게 들려주었다. 이와 같은 치료자의 중재에 환자는 치료자의 해석이 전혀 중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 개입을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여요. 치료자의 개입에 환자는 치료자의 해석이 전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치료자를 어리둥절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사실 어머니는 자신에게 가혹하게 굴고 거절감을 안겨주었던 반면에 아버지는 자신이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울과 자살 행동을 초래한 원인은 아버지와의 성관계가 중단된 것에 있다고 부연했다. 환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해명하는 말들을 듣고 있던 치료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미묘하게 움찔했다. 그리고 자신이 환자의 아버지에 대해 품고 있던 정오와 혐오의 감정을 환자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환자가 치료자의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치료자는 환자의 경험을 수용적인 태도로 경청하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말았다. 학대받았던 환자를 구원해주고 싶다는 소망이 강력한 치료적 임무가 되었으며 평상시에 해오던 입원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역전이가 상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치료자는 환자의 자해를 잘못 해석하여 환자의 아버지에 대한 치료자 본인의 분노,
그리고 환자에게 더 나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에 기인한 경쟁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치료자 C와 환자 X의 전이 역전이 관계에서 나타난 구원자 피해자 패러다임은 입원 기간 동안 환자가 심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었을 때 피해자 가해자 관계로 발전하는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어느 날 밤 환자는 병원을 나가려던 치료자에게 죽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말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면서 병실 문을 잠가두거나 자살 위험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자기 주위의 구조를 강화하지 말라며 치료자를 다그치고 책망했다. 치료자가 그럼 병원을 떠나 자살하고 싶은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병동 직원에게 그 마음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겠냐고 묻자 환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에는 망설임이 있었다. 환자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던 터라 치료자는 야간의 전문 간호사가 환자를 지켜보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환자는 비난의 눈빛과 경멸의 태도로 반응했다. 선생님은 제 말 듣지도 않으시죠. 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걸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저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걸 해주시잖아요. 치료자는 환자의 비난의 마음 속에서 강한 반응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환자의 비난대로 치료자는 환자가 가진 어려움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환자가 과거에 했던 자해 행위를 잘못 해석했고 그런 오해는 치료자 본인의 역전이 반응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치료자는 환자를 신뢰한다면 치료적 동맹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환자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더욱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환자에 대한 경계 수준을 변경하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 그날 밤 치료자는 얼마 후 환자가 병원을 빠져나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치료자는 환자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기라도 한 것처럼 배신감을 느꼈다. 환자는 자해를 한 후 병원으로 돌아왔고 치료자는 환자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 환자는 치료자와 대화하기를 거부하면서 마치 치료자가 자신의 삶에서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쌀쌀맞고 경멸적인 태도로 대했다. 그로부터 며칠 내내 환자는 심한 자살 충동을 느꼈고 한밤중에 찾아오는 강렬한 자살 충동에 거듭 시달렸다. 환자는 대체로 새벽 2시에서 3시쯤 병동 간호사를 찾아가 곧 자살 시도를 할 것이라고 자신이 자살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도록 결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간호사는 집에 있는 치료사에게 전화를 걸어 결박 처방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치료자는 매일 밤 잠에서 깨어 전화로 처방을 내렸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며 밤을 지새웠다. 이렇게 매일 한밤중에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는 패턴은 치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치료자는 낮에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밤이면 어차피 깨어나리라는 생각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두려웠다. 치료자는 환자로부터 학대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치료자 본인이 환자 내부의 내사된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 사실을 깨달은 치료자는 환자에게 그동안 어떤 심정이었을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혹시 다른 사람이 환자를 돌봐줄 능력을 갖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서 그동안 만난 치료자들을 끊임없이 테스트해 보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환자는 치료자들이 자신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인정했고 치료자 C로부터 버려질 것 같은 깊은 유기공포도 느꼈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치료자는 매일 밤 환자의 자살 사고에 대처하느라 잠에서 깨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낮 동안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환자를 버리고 싶었던 적은 없었지만 밤마다 관심을 구하는 행동에는 계속해서 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치료자가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자는 본인의 잠재적인 유기공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게 되자 치료의 비약적인 발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환자가 한밤중에 결박을 요청하는 일도 더는 없었고 치료자도 더 이상 학대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이 교훈적인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전개되는 처음 두 장면, 피해자인 환자에 대응하는 구원자로서의 치료자가 등장하는 장면과 가해자인 환자에 대응하는 피해자로서의 치료자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여기에는 세 번째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세 번째 역전의 패러다임은 환자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이를 만족시켜 주려는 치료자의 노력은 증대되는 특정 상황에 나타날 수 있다. 모든 치료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분노가 절정에 이르면 치료자는 과감한 경계 침범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사실상 아동기 학대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 이때 치료자는 환자의 가해자가 되고 환자는 다시 피해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세 번째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너무나 흔한 징후는 치료자와 환자 간의 공공연한 성적 접촉이다. 그 외에 다른 흔한 사례로는 환자에 대한 가학적인 언어적 학대, 환자를 무릎에 앉히고 재양육하는 행위, 치료자의 가족 외식에 환자를 데려가는 행동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치료자가 겪은 좌절에 대한 분노가 흔히 전적으로 부정된다. 구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 착취와 학대의 재현으로 끝나고 만다. 많은 아동기 성적 학대의 피해자는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종의 학습된 무력감으로 고통받는다. 그들은 덫에 갇혀버리면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단은 전무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정신구조나 효능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기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환자를 이용하는 치료자가 범하는 온갖 형태의 착취와 경계 위반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 사례는 너무 극단화된 사례처럼 느껴져요. 이분들이 구원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역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섬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치료자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분 레벨에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를 보는 것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볼 때 이런 현상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인지적인 게 누가 치료자인지 누가 환자인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마치 그 중간 부분에 나오는 것은 상담자가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설명하고 나니까 치료가 정상화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은 페렌츠가 실험했던 마치 상호 분석하는 것 같은 묘한 이런 상황인데 자기 셀프 디스클로스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래 내담자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컨테인해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잘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저 사람이 자기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느꼈다는 이런 조금 무리한 어떤 연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부터 이분은 내담자의 얘기를 잘 듣는 것,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갔죠. 애널라이징 스페이스가 지금 사라진 상태에서 이 사람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고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분이 천천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도 너무 빨리 포뮬레이션을 하는 이 개념화를 시켜서 그 개념화에 따라서 자기가 해석을 막 하기 시작하죠. 이런 보드라인 환자에 대해서 해석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 해석은 정말 검증되지 않은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해석으로 가면서 굉장히 큰 어떤 저항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내담자들은 잘 알 수 없어요. 아까 얘기대로 이분이 평생 10년 동안 어떤 근친상간을 당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선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건 중요한데 이게 사실이다고 아니다로 판단할 수 없어요. 연극성 장애자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어텐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드러낸다. 드라마틱하게. 자기가 세상에서 다 도저히 자기만큼 학대받은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데 그때 이걸 자체를 분석적인 스페이스 속에서 이분이 충분하게 표현하도록 하지만 이분의 정서에 공감하지만 이 사람이 그 빌리프 시스템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된 바 없어요. 검증된 바 없는데 그냥 거기에 이건 사실이니까 그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나는 훨씬 좋은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막 움직여 갈 때 이런 무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이분은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 검증된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처음 내담자를 대할 때는 이분들이 하는 정말 참혹한 얘기들 중에는 어떤 면은 판타지일 수도 있고 내담자가 상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샤킹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까지도 감안해야 된다. 그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현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담자를 분석적인 어떤 마인드로 이거 자체를 리얼리티라기보다는 아까 중간 영역으로 분석적인 스페이스 안에서 그 정서를 표현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까지로 하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이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넥트먼트 하는 이런 상황에 간다면 이런 분들은 치료에 투입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치료자에게도 위험하고 상담에 임하는 그분을 보호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무의식에 의해서 패턴화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빌리프 시스템이 꼭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분은 어떤 판타지를 리얼리티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고 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실제 트라우마도 있고 근데 실제 트라우마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보안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잡아다가 원인 재판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데미지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가족 구조 스트럭처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분은 자기 안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정서들을 표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너무 빨리 성급하게 자기의 그리고 인텔렉츄얼하게 우리가 내담자를 본다는 게 위험해요. 너무 빨리 몇 가지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빨리 포뮬레이션해서 이건 성적 학대 케이스에 해당하니까 이때는 이렇게 한다는 어떤 공식에 따라서 이분을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정서를 나는 전혀 모르고 내가 액팅아웃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샤킹하게 들릴 텐데 이 케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좀 함께 나누죠. 근데 그 중간에 그 닥터가 본래
뭐라고 되어 있더라. 그냥 관례처럼 된 게 환자와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병원에서는 사례 회의들을 하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얘기 그 프로페셔널하게 그 슈퍼비전 하에서 환자를 얘기하는 것은 허용이 되죠. 왜냐하면 네 환자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근데 이거 슈퍼비전도 가져가지 않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너하고 나하고만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하고도 의논도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관례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제가 이게 이야기가 사실 실제로 있었던 임상 사례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그것도 조금 저도 좀 우아스러워요. 부담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자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쩌면은 엄마한테 이야기했다는 거가 엄마가 화를 낸 것처럼 이렇게 거절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걸 이야기했는데 거절당했다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판타지를 이야기했을 때 거절당했다라고 뭐 그게 사실상은 거절당할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절당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그러니까 알 생각.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멜라니 클라인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공격성도 타고난다고 보고 섹슈얼이 타고난다고 보는데 그 아이들의 판타지는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활성화된 판타지가 리얼리티하고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되는 시기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이다. 우리가 어떤 믿음도 어떤 믿지 않음도 우리가 유보해야 된다는 얘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여행을 하는 거지 너무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포클로스 해버리고 여기서 딱 결론을 내서 너는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는 네가 자살하려고 하는 건 그것 때문이야라고 내가 해석을 해주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죠. 저희가 오래전이죠. 거의 공부하기 전이죠. 그때 있었던 사례로 말하면 어떤 여자 청년인데 그 가족력을 이야기하는데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다 이게 본의 아니게 불륜이나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강압적이든지 뭐 그랬다면서 자기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툭 던져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샤킹한데 그게 어디까지가 팬터시고 사실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남자들을 대할 때 상당히 유혹적으로 다가오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치마도 그 한 뼘짜리 치마 있잖아요. 이런 거. 예. 그런 걸 주로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어쨌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꾸 속옷을 노출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자꾸 사람들 이렇게 툭툭 건들고 다니고 이런 남자들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신을 막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서 말하는 거는 나는 남자들이 그런 성적인 접촉으로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는 되게 싫어한다고 해놓고 본인은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환자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자기는 그렇게 학대를 당했다고 하면서 은근히 치료자에게 그런 걸 흘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팬터시라고 하는 건 어쩌면 무의식적인 소망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의 성적 소망이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 프로이드는 드라이브로부터 위시, 소망이 나온다고 보고 멜라니 클라인은 팬터시가 나온다고 봐요. 드라이브로부터. 그래서 성적 역동으로부터 성적인 소망. 또 하나는 성적인 환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리 내적인 것들인데 이게 리얼리티하고 어디까지가 이게 팬터시나 위시인지 리얼리티인지를 우리가 잘 쉽게 구별할 수 없댔죠. 초기 환자들에게서는. 그리고 지금 아까 강 목사님이 그 사례에서 보면 이 사람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걸 봐서 이러한 팬터시나 성적 소망이 지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 지금 현재도.
이 무의식에 의해서 사람 계속 액팅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고 있는 게 이제 뭐냐면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환자처럼 자살 충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살 충동 이야기하고 이게 팔을 보여주는데 이게 자해했다는 거죠. 죽으려고. 그리고 보여주는데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죽을 정도로 긋질 않았더라고요. 그게 그래, 이분들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자살 충동을 가진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대상들로부터 관심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 우리가 함부로 이걸 그렇게 항상 주의하고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거나 할 때는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위험이 큰 사람인지 아니면 관심을 받는 방식으로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같이 봐줘야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우울증이라는 것, 한국도 좀 그때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TV에서도 진단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검사 같은 것들 스스로 자가 진단해보라고 이렇게 질문지가 나오는데 그걸 누가 발견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했는데 그 여자 청년이 우울증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정말 우울증인가 싶어가지고 몇 개 질문을 다른 걸로 해보니까 이 사람은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는 우울증이 있다 이걸 자꾸 어필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내면 속에 자기 판타지로 가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어서 그걸 받아야지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방법으로 쓰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프로이드가 초기에 실패했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식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쉽게 식별할 수 없는데 너무 빨리 우리가 그것을 개념화하거나 포뮬레이션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액팅아웃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천천히 가면서 이분들은 쉽게 빠르게 이분들은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 역전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구원자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사람 편을 들어서 심한 경우에는 어쩌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혼내줄까 같이 어디 같이 고발할까 이런 얘기다. 성적 학대로 고발하자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제가 슈퍼비전 케이스도 그런 아주 경계선 성격에 있는 사람을 도운 분석가를 어떤 치료자를 그런 분을 돕는 상담자를 돕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상담자의 역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 내담자의 얘기를 이분이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어쨌든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이분을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심한 경우에는 이분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그 역전이 워낙 강하면 근데 지금 내가 내 몸을 어디다 둘 곳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갈 곳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그러면 심한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페이스에 이분을 있으라고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역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이런 엉뚱한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치료자도 아니야 라는 이런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치료자가 되기 굉장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참,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주제인데, 구원 환상에 대한 거.
그게 잘못하면 피해자 가해자의 역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작은 예지만 그 일상에서도 자주 저도 좀 경험하거나 아니면 또 주위에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그냥 상담 이런 세팅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누가 힘들다 그러면 뭐 팔을 걷어붙이고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근데 그러다면서 막 조언을 해요.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대로 안 하죠. 안 하지. 그러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저렇게 계속 말만 힘들다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화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막 뭐라 하기 시작해요. 야단치는 거죠. 예.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막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더 안 되는갑다 이런 생각으로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 힘들어 하면서도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패턴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함부로 뭐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안 충고하게 되죠. 되고, 예, 예. 제 와이프한테도 아니 그럼 되지 않느냐 그랬다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얘기했는 대로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구원자 환상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구원자로서 대접받지 못하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된통 제가 또 이렇게 공격 포화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정신 차리게 되는 사례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가장 좋은 슈퍼바이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경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잘 못 보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보여요. 왜 저러는지가. 참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밀한 사람일수록 정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굉장히 강렬하니까 서로 아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환자 여기 나온 책에 나온 환자도 있지만은 그 치료자와 사이를 굉장히 친밀한 관계처럼 만드는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그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뭐냐면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경계라는 게 피지컬한 경계뿐이 아니라 치료자의 자리와 분석가의 내담자의 자리를 우리가 이거 섞어버리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 아이덴티피케이션, 어떤 거는 카운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거, 지나친 동일시나 역 동일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내가 닮아버리는 상황이 되면 내가 환자가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돌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환자들이 치료자한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다 그래버리니까 다 모두에게 구원자 환상에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환자 같은 느낌들이니까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순간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냐가 되어버리는 비난을 당하는 대상이 비난을 되어버리는 당하는 거죠. 예.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치료자 자신의 어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표현이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치료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 내담자의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것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자 환상이라는 거는. 예, 구원자 환상이 어떤 자기의 내적인 만족을 주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내담자 이전에 치료자 자신의 어떤 그 내적 어떤 상태의 문제가 더 선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자기의 원대상을 자기가 구원했던 항상 도와서 그 속에서 자기가 인정받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또 그 패턴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그 자기의 컴플렉스와 그 내담자의 컴플렉스가 일치하는 경우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니드와 이게 충족이 이렇게 맞아버리는 경우에 그 치료자의 컴플렉스와 내담자의 컴플렉스가 어떻게 교묘하게 이렇게 주고받게 예. 이게 하나의 짝이 돼가지고 그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죠. 두 사람 관계가. 예, 그런 경우에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오바기는 한데, 저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수업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호수처럼 잔잔하게 돌 던져도 호수처럼 잔잔한 치료자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고, 굉장히 평생을 걸쳐서 치료자도 이렇게 조금 자기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부터 계속 저희가 구원자의 환상 또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어떤 이런 관계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 이런 거나 또 제 경우로 이렇게 하면은 그 치료자의 어떤 마음 상태가 더 먼저 이렇게 한번 제고되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치료자가 자신을 계속 점검한다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 프로페셔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정신분석에서는 본인의 어널리시스, 본인이 충분하게 어널리시스를 받은 그런 필요 최소 그 세션 시간들을 요구하고 또 슈퍼비전 하는 시간, 그 임상에서 사람을 돌보는 시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 이유가 제일 먼저 트레이닝 어널리시스가 돼야 된다. 자기 스스로 분석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저도 제가 치료 세션을 하진 않지만 제 경우를 한번 돌이켜 보면 내 컴플렉스를 먼저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또 다르게는 제가 어떻게 컴플렉스를 가진 부분이나 제가 약점이 있잖아요. 제가 또 굉장히 아까 뭐 감정적인 뭐 이런 걸 덜 느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제가 가진 컴플렉스를 가진 내담자의 그거를 볼 때 훨씬 더 예민해져요. 예민해지죠. 예, 더 잘 이해가 되고 훨씬 더 예민하게 그거를 캐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면 나쁜 면이, 그걸 좋은 면 나쁜 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렇죠. 파괴적인. 예.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예. 그것을 그런 정서를 어떻게 컨테인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내가 액션하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주고 싶은 것을 이 사람한테 막 해주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제가 거기 옛날에 학생 굉장히 약간 결핍이 있던 학생들도 제가 우리 애들한테 못 해준 거, 제가 못 받은 거 이런 게 막 이게 얽히니까 훨씬 더 막 애가 쓰이는 그런 이렇게 선을 넘어버리는 이렇게 경계. 그 내정서인데 내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까지 바라는 거 아닌데 교수님이 너무 과하게 막 하게 되면 굉장히 심해적으로 느낀다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거 굉장히 여러 번 했다니까요. 그게 돌아보면은 제 결핍에서 오는 거고,
제 결핍에서 오는 건데 우리 애들한테도 못했고 나도 못 받았고 이런 점들에 어떤 맞물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나누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